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AI 분야의 뭐 기술 분류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분야에 맞는 연구도 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경북대에는 그 동대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분들하고 같이 저희 교수님들하고 몇 가지 이제 하는 일을 소개드립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인공지능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분류를 보면은 이 분류를 하는 이유 뭐냐면 이게 다 그 응용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쓸 수 있을지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좀 분류표를 갖고 오긴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그 딥러닝은 이제 기계 학습을 하는 기술 중에 일부인 거고 기계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언어 이해 부분은 물론 밑바탕은 뭐 딥러닝 됐던 아니면 다른 머신러닝 기법 됐던 그런 걸 기반으로 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글을 기반으로 해서 뭐 아까 그 데모에서 뭐 조그만 에이전트 도움도 있지만 이제 기계와 인간의 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은 아직도 좀 어려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관련된 뭐 자연 처리라든가 대화 처리라든가 기계를 번역을 한다든가 음성 처리, 음향 처리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고 시각적인 측면에 봐서는 지금 아까 어떤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그 환경 인지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시각을 통해서 주변 환경 인지를 하는 기술들이 많이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객체 인식 같은 거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부분들도 나오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제 고민은 아시겠지만은 그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컨셉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임플리먼트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식 쪽에 대해서는 약간 최근에는 이제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 메디컬 부분에서는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히스토리컬하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제 메디컬 부분에 있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나 지식 표현 같은 부분에서 많이 진보는 되었지만 실제 응용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작 제어는 보시니까 제일 편하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로봇 컨트롤 같은 부분인데 로봇 컨트롤도 사실 현재가 되는 부분은 공장에서 이제 루틴하게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거는 많이 이미 사용화되어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로봇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산업적으로도 지금 챌린지가 너무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바탕에는 기계학습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머신러닝이 뭐냐고 했을 때 머신러닝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고 그래서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위에 있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건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물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주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모델이라고 불러요. 테크니컬 말로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응용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그 중에 머신러닝 중에 일부 있지만 왜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데이터가 또 많아지고 컴퓨팅 파워도 많아지면서 지금 그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이 빨간색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적을 때는 더 그 컴퓨터블해 보이는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사실은 성능의 효과가 2배, 3배 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은 예를 들어서 물체를 인식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2012년까지의 최신 알고리즘들이었고 그 밑에 2013년부터 그 딥런 뉴럴 네트워크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페이페인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도출이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요쇼 벤조 이런 사람들이 워낙 유명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 많이 관련 머신러닝은 사람이 일일이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일일이 알아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프레임워크는 이런 걸 자동으로 사람이 이걸 받는 것을 적으면서 또 놀라운 일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가 툭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가 엄청 많은데도 뭐 AD밀리언 이런데도 그거를 자동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이런 획기적인 결과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같은 얘기인데요. 쉘로우 러닝에서 딥러닝으로 가면서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응용 기술로 가면서 이제 언어, 시각, 데이터도 이제 메디컬 부분에서 많이 접목이 되어 왔고요. 그 언어 부분은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도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 대화를 하는데도 이런 기술들이 쓰이는데 결국은 지식을 사람의 언어라는 게 거의 그냥 말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모든 지식이 하나의 축적이 되면서 집적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들어있고 저희가 보통 뭐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지만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년의 그 진화에 가 다 담아 있어야지만 그런 응답이 제대로 상식이 있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느 나라의 뭐 수도가 어디냐 이런 거가 아니라 저희가 기대하는 질의응답을 하려면은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직도 갈 길이 먼다 생각하고 제가 같이 일하던 이제 연구원들한테도 이 언어 쪽에 일하는 분들한테는 여기는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부분에서 제가 이제 삼성에서 최근까지 일했으니까 약간 그 얘기도 드리면은 사실 이게 질의응답에 대한 그 국제적인 컴피티션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른 중국 회사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는 1위인데 삼성은 14위.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삼성은 맨날 1등 해야 되는데 14위였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열심히 더 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순위를 올렸지만 이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AI의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인데 엄청 어렵고 어렵다기보다도 너무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 AI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같은 거에 대한 아직 무섭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되게 AI를 위협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이제 글로벌하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회를 가게 되면은 AI가 어떻게 사람하고 친화적으로 갈지, 그 다음에 AI하고 윤리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세이프하게 AI를 쓸 수 있는 사람의 일을 대체하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토론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윤리를 세우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메디칼하고 뭐가 저 고령 그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랑 뭐가 관련이 있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뭐 가상스러운 얘기도 좀 맞는 얘기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감정과 언어를 이해하고 거기에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결국은 어시스턴트, 퍼스널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회사들이 SK텔레콤도 있고 KT도 있고 기가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오늘 날씨 뭐야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어줘 이런 것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그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컨텍스트를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똑똑해 보이는 답을 했으면은 그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루틴이 어떻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던가 어떤 부분에서는 작업을 스스로 수행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빅스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빅스비 같이 일했지만 그냥 오늘 날씨 알려줘 이게 아니라 지금 방금 찍은 사진을 엄마한테 보여줘. 이렇게 하려면 사실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가 어디 내 폰에 있는 컨택에 누구인지 사진을 보내는 것까지 하려면 이게 한 5개 스텝이 들어가는 동작입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다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 딸한테 알려줘.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챗봇이란 말도 요즘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사실 금융권에서는 그 응용이 굉장히 많아졌고 여러분들 은행 은행 앱을 보시면 챗봇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처럼 챗봇이란 말이 되게 굉장히 과한 말인 것 같고 아직은 이제 주로 하는 기능이 사람들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꺼내서 매칭하는 답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이 주로 현재 챗봇 기술의 수준이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하고 데이터를 적시 찾는 알고리즘을 주로 챗봇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삼성에도 챗봇을 씁니다. 저희 고객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고 있지만 저희 이제 보시면은 메디컬 앱도 아까 제가 이제 파이낸셜 섹터에서 많이 쓴다고 했지만은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보신 모르겠지만은 어디 가서 병원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주로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료 문진도 주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국에 있는 챗봇 회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진단까지는 보장을 못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묻는 무슨 유행성 병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문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들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들도 한국 회사들도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 정도는 이제 지금 많은 상용화되어 있지만 지금 연구 중인 것들이 뭐냐면 약간 더 나아가서 사람의 감성을 좀 이해하면서 그 감정에 맞는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이미 몇 년 정도 되어 있는 연구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가 일단 USGICT에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이 이제 물론 이게 버추얼 어시스턴트 컴퓨터죠. 이건 시스템이죠. 오른쪽이. 근데 이제 시스템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서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늘 같은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 이 사람의 감정 또는 속도, 말하는 속도 또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응용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응용이 많냐 하면은 미국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쟁에 갔다가 오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하는 어시스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 노인들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오히려 마치 만만하다고 할까요? 시스템이 그냥 컴퓨터야. 되게 편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상황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헬스케어 서포트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가 노인 질환 중에 뭐 당연히 것도 있지만 파킨슨의 초기 증상 중에 특징적인 것들이 뭘까를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피곤함, 무력함, 그다음에 팔다리 불쾌함 이런 것들이고 걸음걸이, 자세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목소리가 변화한다고 해요. 근육이 마비되면서 목에 관련된 근육들까지 이제 그 변화가 되는 거, 작아지기도 하고 톤도 바뀌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위한 목소리 분석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량이 적어지고 또 말이 웅얼거리고 억양과 리듬도 단조로워지고 발음 장애도 또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보이스 데이터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진단을 하려면 되게 침습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뭐 찔러보기도 해야 되고 뭐 약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그냥 그 어르신들이 아 하고 아를 몇 번만 반복을 하면 이제 이 목소리의 패턴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음성 춤추를 하고 이게 필요하시는 그런 피처들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해서 파킨슨 병의 모델과 정상인의 병의 그 소리 패턴을 모델을 해서 이제 분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인 중에도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인들의 떨림과 실제로 병 있는 사람들의 떨림이 어떤지를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사실 좀 새로운 연구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떨림과 구분하는 알고리즘은 아직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시각에 대한 건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기술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잘 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뭐 여기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고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도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인스턴스 컨디션 여러죠. 어떤 기타가 있으면 기타가 2개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보는 비전하고 저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왼쪽에 있는 게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보는 이게 지금 빌딩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저희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봐요. 그러니까 뭐 위기감 이런 거랑은 좀 동떨어져 있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좀 그 추론적인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제 머신이 그냥 인식하는 게 되게 로우 레벨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비언드 그 퍼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영상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메디컬 분야에 많이 이미 쓰이고 있고 일부 그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의사들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상태이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드는 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진행한 폐암과 전이암 한쪽을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용이 이제 많이 진화되는 것들이 이제 그 걸음걸이 분석은 다른 응용으로 사람들이 해왔는데 이제 이 노인들의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그 모양새 장애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다리를 질질 끌거나 첫걸음을 때리시 힘든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인들 생각하면은 그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 걸음을 종종 하는 그게 되게 보폭이 작은 거죠. 그다음 비틀비틀 되면서 보폭이 넓어지는데 사실 이거는 집에서 노인이랑 같이 이제 같이 사시면은 늘 보면은 잘 모른대요. 근데 오히려
오랜만에 온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저기 이게 포스처가 달라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있으면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분석이 조금 더 빨리 됨으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양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스로하게 진행되더라도 이제 그걸 보면서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관련 높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얼마나 간격을 보고 이제 할 건지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연구 보면은 이제 2년간의 차이를 봤을 때 2년 전, 2년 후를 봤을 때 급속하게 이제 그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추론법 말씀드렸는데 그 메디컬 부문은 꽤 오랫동안 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시노톨로지라고 하는 GO라는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진의 그거를 체계화하고 온톨로지 정교화 표준화라고는 제가 표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 있는 근데 이제 다 이게 그 형식이 텍소노미컬인데 이게 이런 종류다고 이건 이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들이 주로 많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기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예측도 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프리스크립션까지 이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리서치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의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그 메디컬 레코드를 보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티피컬한 팀인데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을 읽는 건데 여기서는 그 하드어택이나 스트로크 일어날 거를 이제 AI 알고리즘 통해서 물론 데이터를 잘 쌓았다는 가정하에 여기에 이제 상관관계를 볼 때 블러드 프레셔, 콜레스테롤, 나이, 그다음에 담배 피냐 아니냐, 그다음에 당뇨냐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패턴을 보면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진행하는 게 뭐냐면은 진 분석을 또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용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 진 쪽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만큼 하려면 아직도 많이 제가 보기엔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데이터는 파킨슨스에 대한 데이터를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이 파킨슨 디지즈가 나오는 그 프로틴이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단백질이 엉켜가지고 사실 엉키면서 사람의 행동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저 다시 이건 제 분야 안에서 많이 보겠지만 그래서 그걸 프로틴 호모스타시스라고 해서 프로틴을 좀 더 정규적으로 이렇게 엉키지 않고 이상한 프로틴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뭐냐 그거에 대한 연구인데 펀더멘털한 연구이고 그래서 그거의 그 원인과 그 프로틴이 엉키는 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신약 개발까지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침을 뱉거나 피를 조금 뽑아서 자기의 진을 분석할 수 진을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로틴이 이상적으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분석을 함으로 해서 그게 신약 개발을 하면 좀 더 그걸 늦춘다던가 이런 패턴 분석들을 이러려면 굉장히 그 DNA, RNA 많이 보고 있는데 RNA 쪽에 대한 그 많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거의 가는데요.
저희 이제 데이터 부족은 그냥 약간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사실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려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높이려면 데이터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한 사람이 살면서 1100TB의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걸 어떻게 잘 담고 있을까, 담을까 하는 게 아직도 큰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집에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집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집 근처에까지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데이터는 행지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기 환경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컴포넌트 기술들이 한 가지씩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위에 얹어서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런 시각, 언어, 추론을 다 합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면 여러 가지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지금 생각하는 구상하는 것들이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